김성환의 시사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조선 전기 금속 활자 1600여 점이 무더기로 쏟아졌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세간의 관심이 온통 금속 활자에 쏠리면서 함께 발굴된 천문 과학기구 부품들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금속 활자 못지않은 국보급 유물, 천문기구에 얽힌 사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천문기구보다는 금속활자에 훨씬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쏟아지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많이 들렸습니다. 제발 좀 금속활자뿐만 아니라 천문기구도 좀 중요하니까 좀 다뤄줬으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맨 처음 발굴 유물을 이제 실견을 했을 때, 처음 봤을 때 천문기구들이 부품들이 잔뜩 나온 것을 보고 대번에 저건 국보야 하고 이제 저도 모르게 소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언론에서 왜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속활자가 1600여 점이나 나왔는데 이게 좀 대중적이고요. 우리나라가 또 금속활자가 제일 많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세계 최고다라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그중에 세종 때 주저한 갑인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더 주목을 받았고, 보도자료 자체도 금속활자 1600여 점 등 출토라는 제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실물로 확인된 천문기구 부품들, 이것도 세종시대에 발명한 그런 옥루 혹은 작용내 부품이거나 그리고 일성정시의의 부품들로 추정이 되거든요. 작용료는 학교 다닐 때도 배운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네. 일성정시의 예, 일성정시의입니다. 예. 이게 어떤 거예요? 좀 어려워요. 예,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름만 봐도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을 좀 찾아뵙고 그 원리와 작동 원리 방법 이런 것들을 속성으로 이렇게 공부를 초치기로 했는데요. 사실 100% 이해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도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독자나 청취자들한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고민이어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낸 것은 이게 구체적인 작동 원리보다는 그런 천문기구를 발명한 세종의 마음을 좀 뭔가 읽어보자라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좀 바꿨죠. 쉬우면서도 의미가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세종시대의 천문 관측 기술이 엄청났다라는 사례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16년에 미국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 연구원 등에서 6개국 공동연구진이 칠레에서 전갈자리의 한 별을 둘러싼 가스 구름을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별의 움직인 방향과 속도를 계산을 하다가 연구진이 급하게 들춰본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조선의 세종실록 1437년 음력이죠. 2월 5일자 기록을 급하게 들춰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천문이니까 우리가 또 세종실록이 일일 기록이잖아요. 굉장히 자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세종실록이나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그것만 있었다는 연구해도 얘기잖아요. 엄청난 논문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437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580년 되죠. 그 지구 반대편의 기록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실록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객성, 그러니까 객성이 지금의 신성인데, 신성이라는 게 이제 별이 폭발하는 그런 거거든요. 별을 폭발하는 건데 그 객성 즉 신성이 미성, 그러니까 정갈자리입니다. 정갈자리의 두 번째 별과 세 번째 별 사이에 나타나는데 세 번째 별의 가깝기가 반자 간격쯤 되었다. 그리고 이 객성 즉 신성이 14일간이나 나타났다라는 그런 세종실록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미국 자연사박물관 연구원들은 칠레에서 정갈자리를 관측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종실록에 나타난 객성 기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칠레에서 관측한 별이 바로 조선시대 천문관이 1437년 묘사한 바로 그 객성 즉 신성과 동일한 별임을 확인한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2016년에 관측한 그 신성의 가스구름 이것이 1437년 폭발한 객성 즉 신성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국제학술지인 네이처가 지금도 매우 드물게 보이는 신성의 관측 시점을 역사서 즉 세종실록이라는 역사서에서 명시했다라는 것을 평가를 해서 이 논문을
별도의 주요 뉴스로 뽑아서 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천문 관측을 했을까요? 이 정말 세종이 사실은 않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즉위 직후인데 1420년에 첨성대를 세워서 별자리를 관측하도록 했고 그리고 천문지리 역법 측후 옥루 물시계인데 그런 그 사물을 관장하는 서운관 이게 훗날에 관상감으로 바뀌는데요. 이거를 설립을 했는데 서운관의 총책임자는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장관급 관리가 보좌를 했고 65명의 관리가 무려 배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와, 이 서운관의 총책임자를 영의정으로 했다는 거. 지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천문대장과 기상청장을 겸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문 관측이 엄청 정교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일식, 월식, 지진, 해성, 신성 뭐 이런 천문 이변이 일어나면 출현 시각과 모양과 정도, 위치와 변화 등을 매뉴얼에 따라서 기록한 보고서를 4부씩 작성해서 올리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요 무슨 게 해성이 이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장고 모양이다 무슨 모가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그림까지 그리는데요. 이거를 4부씩 작성해서 올리고 서운관 관리들을 하루 밤낮에 5교대씩 이제 관측을 했다 그러고 이러한 그런 그 천문 관측 결과 그 1437년에 그 객성 즉 신성을 관측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네, 세종 임금은 왜 이렇게 천문학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세종뿐만 아니라 사실 왕주시대 임금이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서양이라 그러면 사실은 뭐 천문학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종이 한 예를 들면 1420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성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직접 첨성대에 올라가서 관측한 다음에 정사를 긴급 중단을 해요. 그러면서 반찬을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고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자면 이 왕이라는 상형 문자를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존재가 바로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 변화 이거를 제대로 관측한 것이야말로 하늘과 백성을 소통시키는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었거든요. 오죽하면 고대 부유에서는 기상이변으로 해서 농사를 망치면 군주를 죽이거나 쫓아낸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는 정말 왕위를 걸고 천문학에 관심을 쏟았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세종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들이 그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원 천기를 잘 살필 줄 아는 게 임금의 능력이기도 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천문을 잘 관측하게 되면 결국 이제 기상 문제에 관심도 갖게 되고 이게 가뭄이 되는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그렇게 그건 꼭 백성을 아끼는 마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문학에 세종은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 세종 같은 분은 사실 우리가 애민정신의 끝판왕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세종은 이렇게 늘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로지 백성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의 금기를 깨는데 우선 하나는 뭐냐면 원래 천문과 역법이라는 것은 중국 황제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황제국이 하늘을 관측해서 만든 역법을 제후국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하늘과 명나라의 하늘은 다르잖아요. 시차도 다르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분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세종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중국의 역법을 쓰다 보니까 오차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역법인 칠정산을 우리가 편찬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천문대조 간이대를 만들 때도 세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다 밖에 있는 조선이 중국이 만든 천문 도구로 하늘을 관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천문대를 만들거든요. 이 하늘은 하나인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조선인이 이렇게 한다 그랬으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불쾌했을 것 같고 우리가 약간 숨기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몰래 한 거지. 몰래 한 거네요. 몰래 하는 그럼 뭘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천문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었겠네요. 사실 그게 과제여서 뭐 중국 황제의 눈을 좀 피해서 천문 역법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종이 다소 무식한 방법을 쓰는데 동네 관노 출신이잖아요. 장영실. 이 장영실 유명한 분들을 국비로 중국에 보내면서 밀명을 내립니다. 어떤 밀명을 내리냐면 너희는 중국에 가서 각종 천문기구의 모양을 모두 눈으로 익혀와라. 그래서 빨리 모방해서 만들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눈대중으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네. 네가 눈으로 가서 배우고 라는데 갔다가 뭘 이렇게 책을 갖고 오기도 어렵고 책을 갖고 몰래 사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임금의 되게 무리하고도 무식한 명인데 그걸 또 받잡고 다녀와서 또 각종 과학기구를 만든 이 과학자들 이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이 이 장영실 등이 눈으로 배운 눈대중으로 배운 실력으로 마침내 자경루를 이제 발명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게 참 원나라 자경루보다 니네가 훨씬 정교한 자동물 시계를 만들었구나라고 감탄을 합니다. 장영실은 정말 타고난 과학자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세종 때 세종 때 과학자가 장영실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설마? 예, 그렇습니다. 이 관노 출신의 장영실이 워낙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서 부각이 됐을 뿐이지 엄청난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역법인 칠정산을 편찬한 이순지라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각종 천문기구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갑인자를 또 제작한 이천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대 보루각 조성의 공이 큰 김돈, 그다음에 농사직서를 편찬한 정초 이런 분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천문 의기 설계에 관여했던 정인지라는 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정인지라는 분은 뭔가 그냥 선비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과학자가 아니죠. 과학자가 아니 문관이죠. 대단한 그 학자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정인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문관, 무관 출신이지 과학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세종의 맏아들인 문종이 치고기를 발명을 한 게 이제 세자 시절입니다. 그게 그 사실이 세종실록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고기를 만든 거는 세종이라기보다는 문종이지만 어쨌든 세종 연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세종이 업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 때는 아들인 세자는 물론이거니와 문신과 무신 등의 어떤 신료들, 그다음에 관노비인 장영실까지 모두 임금을 닮아서 뭔가 문과와 이과에 두루 능통했던 그런 천재들이 넘쳐났던 시절이었다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분 차이가 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같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문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게 치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자경루, 그다음에 해시계인 앙부일구, 지금 이번에 이제 출토가 됐던 일성정시의가 있고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일본에서 간행된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 집계한 1400년에서 1450년 50년 사이에 그 세계를 선도한 과학 기술 이것이 조선이 29개였다라는 집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중국은 5개고 일본은 0개였다라는 거고 그밖에 다른 지역을 다 합해봐야 28개였더라. 라고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더 기술이 앞섰다는 얘기네요. 앞선 정도가 아니라 월등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종이 오로지 백성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데요. 그러면서 깬 금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하늘의 변화를 읽고 백성들에게 농사를 잘 짓도록 기후와 절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 군주의 독점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천기를 누설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종은 천기를 누설한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하고 천기를 공유하는 수준까지 그런 경지까지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천문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을 백성들한테 다 알려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이 그 나라의 근본인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기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시간과 절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백성들이 먹고 산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 서운관 즉 관상관 관리가 시간을 측정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번번이 착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 시각을 잘못 알려주면 농사가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또 시간을 잘못 알려준 자도 처벌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또 묘책을 찾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를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목각인형이 자동으로 시각을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인데 이것은 동아시아의 유압식 물시계하고 당시에 아라비아식 자격장치, 그러니까 두드리는 자격장치를 조합해서 만든 물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물시계 즉 아날로그의 물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물의 부력으로 올라오는 나무 잣대가 일정한 시차로 해서 구슬과 인형을 톡톡 건드려줘서 자격장치 디지털을 작동하도록 설계한 거죠. 제가 예전에 본 적은 있는데 이 시계도 봤고 모래시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라비아 쪽에서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교차시켜 가지고 융합을 해서 만든 건데 이 물의 흐름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 자동 물시계다라는 건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물의 부력으로 인한 자동 제어 시스템에 의한 그런 아날로그와 디지털 변환기로 접속되는 그런 디지털 시계를 발명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뭐 하늘을 존중하고 백성의 수고 없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계를 만든 건데 이거는 중국에도 없는 그런 자동 물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가 표준 시계가 된 거죠. 이거 복원한 게 있습니까? 국내에? 있습니다. 있어요? 2007년에 복원을 했는데요. 예. 엄청나게 어렵게 복원을 해서 30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복원하는데 요즘 기술로도 복원하는데 30년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교했으면은 야 정말 대단한 발명품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세종이 또 완벽주의자인데 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긴 거죠. 왜냐하면 이 복잡하고 거창한 장치가 궁중에만 있으면 소용이 있냐. 백성들한테 널리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세종이 여기서 이제 천기를 누설하고 공유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요? 인적이 많은 저작거리에 해시계, 앙부일구라는 게 있잖아요. 예. 해시계를 설치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 해정교라 그래서 지금의 종로 1가 광화문 우체국 부근이다라는 거하고 종묘 앞 여기인데요. 두 곳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1859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 끝에 설치한 거 있잖아요. 유명한 네. 빅벤보다 415년이나 빠른 공중 시계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앙부일구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애민정신이 녹아 있죠. 어떤 애민정신이요? 이 앙부일구를 만든 게 1434년인데요. 이때는 사실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9년 전이잖아요. 아무리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공중 해시계를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시각을 한자로 알리게 되면 글 모르는 백성들이 소용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세종이 마련한 방법이 바로 시각을 글자인 한자가 아닌 동물 그림, 12지신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인묘라는 한자 대신에 예. 쥐와 소, 호랑이, 토끼 뭐 이런 동물 그림을 시각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놨군요. 동물, 그러니까 지금 12지신 말씀하셨지만 그 새겨져 있더라고요. 예. 신기했는데 그게 이런 이유였군요. 그러니까 삼적 동자도 다 알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세종이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각에 12지신의 몸을 그렸으니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태양 덕분에 시각이 훤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길 옆에 설치하는 것은 보는 사람이 잘 보이는 것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천기를 공유한 것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만드는데 뭐 이 밤에는 해시계가 있지만 낮에는 해시계가 있지만 밤에는 해가 물시계, 없으니까. 옥루가 있잖아요. 그걸 시간을 쟀는데 예. 그런데 이 작용 옥루가 물의 중력 이런 요소 때문에 물의 흐름이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오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또 하나의 발명품을 선보이는 게 일성정시의죠. 일성정시의요? 예, 그렇습니다.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어떤 거죠? 예, 일성정시는 말 그대로 낮에는 해, 밤에는 별자리 운행으로 시각을 측정하는 천문시계였는데 밤에는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항성이 규칙적으로 일주운동을 한다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이 제작한 조선의 발명품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낮은 물론이고 낮은 태양이 있으니까 예. 또 밤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런 허용할 수 없다라는 세종의 완벽주의자의 어떤 산물인데요. 뭐 작용률을 더 발전시킨 옥루도 발명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그 발명품들이 많은데 이번에 확인된 부품들이 바로 세종연간에 발명된 작용루 혹은 옥루의 뭐 부품이거나 혹은 일성정시의 부품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번에 발견된 게 뭐 대단한 발명품이었었네요. 그러니까 왜 소개 안 했냐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발명품들이 창조가 됐는데 실물은 부품조차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뭐 발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공부하다가 놀라운 실록 기사를 봤는데 이 승지 김돈이라는 분이 일성정시의 제작 원리를 이제 글로 남깁니다. 그런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상께서 일성정시의 제작 원리 등을 메모로 남겨서 나한테 주고 이 메모를 토대로 잘 고쳐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내가 임금의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도 쉽고 상세한 설명이어서 토시 하나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세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이번에 발견한 게 어떤 거였는지 한 번 더 다시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